네,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개 봤고요. 16억짜리, 13억 6천짜리, 16억 4,500짜리 2개 봤는데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물건과 대항력이 없는 물건 비교했을 때 대항력이 있는 분은 나는 1층에 CU 편의점을 계속 다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분은 나는 계속 여기서 임차를 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 거고요. 으로 2024년까지는 그냥 상가보호법에 의해서 5년 플러스 5년은 우리가 못 추천하죠. 대항력 우리 방어권처럼 되는데 결론적으로 2024년까지는 4천에 120에 세를 줘야 된다. 16억을 최소 금액으로 사도 한 17억에 산다고 하면 17억에 이자도 안 나오는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참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 옆에 있는 13억 6천짜리 물건은 임차인이 전입은 되어 있고 확정일자는 없으나 배당 신청을 했다. 고로 나는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 그러나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일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만약에 대항력이 너무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네, 대항력이 있으면 확정일자 의미 없죠.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나는 보호받으니까. 그러나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확정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못 받는다. 그러나 법에서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보호를 해준다. 이 2020년 기준으로 얼마를 보호해주냐? 여기 배당 순서에 보면은 2,700만 원을 해준다. 2018년 아까 전에 갔던 물건도 2,700만 원 보호해줬는데 똑같네요. 그래서 2,300은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임차에는 저항이 세겠죠. 명도할 때 힘들다. 그러나 월세가 150만 원이고 배당을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뭐 그전에부터 월세를 안 냈다고 하면 지금이 8월이니까 약 한 6개월 정도 월세를 안 냈다고 치면 900만 원은 이 사람이 그래도 손해를 안 보는 거니까 그래도 1,400만 원 정도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도비는 생각을 해야 이 분도 쉽게 나가지 않겠냐. 만약에 강대강으로 가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분이 저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저항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순조롭게, 경매인들은 이제 명도라는 과정 중에 협상을 좀 잘 해야겠죠. 서로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혹시라도 이분이 안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여기 보면 낙찰 시 추가 비용이라고 해서 명도비라고 대략적으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보다 좀 덜 나갈지라도 그래도 한 500 정도는 나가지 않겠나. 평수 대비 인원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한 70평, 75평 정도 되는 지역에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 한 10명, 여기 보면은 있네요. 23명이 들어가는, 실제 23명은 아니더라도 거의 한 10명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컨테이너도 뭐 3대 이상 특수 장비도 필요하고, 근데 한 6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명도비로 줄 때 이 600을 다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300 정도 아니면 200 정도 이렇게 잘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도 1,400만 원 손해가 아니라 뭐 한 1,100이나 1,200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같이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이렇게 명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권리 분석 이렇게 마치고, 실제 낙찰 금액은 지금 얘기한 거는 다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은 말 그대로 권리 관계를 해결하는 거고, 이 권리 관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예상하는 거고, 실제 낙찰 금액은 현장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현장 조사냐면 이
감정가가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가를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세를 봐야 돼요. 시세를. 그래요? 이 월미도의 시세, 여기의 시세와 또 이 두 번째 이 이면도로 있는 시세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꼭 물어보시고, 혹시 임대까지 같이 고려할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내놓는 그 임대 가격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주인이신 분들한테 꼭 임차가 얼마인지 현장 조사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랑 다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 임장하다 보면은. 그리고 알려주는 분도 있고 안 알려주는 분도 반반이에요.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퇴짜를 맞았다고 해서 너무 무안해할 필요도 없고, 돈 번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2층도 가보시고 3층도 가보시고, 아니면 세입자면 세입자한테 주인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전화를 번호를 알 수 있으면 더 좋고 해서 주변에 이렇게 꼭 문의를 많이 알아보셔야 실제 낙찰가를 선정할 수 있어요. 권리 분석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실제 한계가 있고, 실제 현장에 가서 주변 환경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옆에 있는 집도 좀 꼭 가보셔야 돼요. 왜냐면 싸우면은 되게 힘들어요.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다, 앙숙이다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임차인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건물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변에 현장에 가서 옆집도 가보시고 주변에 이렇게 가보셔가지고 낙찰가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하기로 했던 게 이제 대출 관련돼서 실제 아파트로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명에 있는 아파트 소아 7단지 현재 나와 있죠. 9월 1일 날 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철산 한신도 있고, 컴퓨터가 느려서 양해 바랍니다. 네. 돈은 있어요? 뭐 어떻게든 방법은 있는데 걔네 언니 부자야. 집이 세 채면. 어떻게 뭐 꼬셔가지고 뭔가 응석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걔네 명의로 많이 저기 잘 살아. 엄청 부자야. 그 공부승인가 하는데 말했잖아 그때. 거기 동해인가 어디에 강릉인가 그것조차 있다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맞다 강원도 콘도 거기도 한번 가기로 했는데 광일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7단지 현재 10억 현짜리인데 감정가고요. 현재 효과는 10억은 아니고 한 11억에서 12억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성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게 지금 다 지어졌고 분양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다음 여기 SK 지산, 그래서 업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내용
내용을 좀 보면 네. 7억 7백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 관련된 것 때문에 이렇게 이 물건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중소기업은행에 현재 그 당시 3억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년도에 1억 2천을 추가로 받았고요. 저희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이제 감정가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 뭐죠? 감정인데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죠. 무주택자는 뭐 여기 광명은 현재 투기 지역이니까 실거주 기준으로 50%인가요? 60%인가요? 그거대로 이제 다 해줍니다. 경매랑 일반 매매랑 똑같아요. 대출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이 아닌 데서는 뭐 70%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대출이라고 있어요. 신탁 대출은 아파트인 경우에 80%까지 만약에 이게 KB 시세 10억이다라고 하면은 8억까지 해줍니다. 근데 일반 은행에서 1금융권이겠죠. 뭐 중소기업, 신한, 뭐 하나, 기타 국민 그런 데는 현재 한 5억에서 6억, 10억 기준에 실거주일 경우에 무주택자 실거주일 경우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인데 신탁 대출이 뭐냐면 내가 이걸 사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딱 취득하면 바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나 실소유는 본인이 되지만 그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 뭐 교보자산 신탁, 무궁화 신탁, 기타 등등 신탁회사에 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다른 신탁사를 이용을 해서 실제 대출을 받으면 이 은행에서 신탁사를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그 신탁사로 내 명의의 집을 넘겨줍니다. 소유권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세금은 다 나한테 날라와요. 예를 들어 조기용이다 그러면 조기용이라고 이렇게 날라와요. 왜냐하면 소유자는 조기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는 신탁사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좀 법의 모순이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을 다시 받아오려면 빚을 다 갚고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면 돼요. 등기소에. 그러면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다시 제 소유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빚을 갚으면 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서 빚을 대환한다. 예를 들어서 이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됐어요. 그런데 내 빚은 8억이야.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 40% 되겠죠? 8억이니까. 그러면 일반 대출로도 갈아탈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일반 대출로 갈아타면서 소유권을 찾아오면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겁니다. 8억을 갚으면 소유권을 하고 다시 그 소유권 이전한 그 기준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그래서 한날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도 있어요. 또는 만약 그게 안 된다 하면 우리나라는 P2P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씩 그 이자를 내고 쓸 수 있는 대출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P2P 대출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뭐 연 이율로 따지면 뭐 12%에서 월 이자 1%에서 2% 정도. 우리나라 법정 최고 수수료는 24%인가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1%에서 2%, 1일 기준으로 30분의 1 이렇게 나눠가지고 며칠만 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만. 그래서 갈아타셔도 충분히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출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 있나요? 이 무주택자고 유주택자는 일반 매매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1주택이 있다, 투기 지역에 1주택이 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P2P 대출은 됩니다. 그리고 신탁 대출도
좀 알아봐야 되지만 그건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 내가 혹시 이 물건을 입찰할 때 그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그 대출 취급하는 매니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다 그러면 농협에 엄청난 그 대출 상담사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전화하셔가지고 하나 또는 한 대여섯 개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런 지금 집이 어디에 투기 지역에 한 채가 있고 금액은 얼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저는 원래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한 네 군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군데. 그리고 저는 상가주택이라 대출이 잘 나오는 편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 그 주거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무주택자고 지금 저는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가 몇 프로입니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 60%입니다. 또 다른 데 전화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 무주택자고 이런 상황인데 최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몇 프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70%로 알고 있는데 70%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60%입니다. 네 번째 딱 통화해가지고 7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신탁대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모르고 그냥 그러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신탁대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신탁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자로 해서 전환을 해서 사업자로 받아야 70%까지 나옵니다. 해서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자를 내겠습니다. 해서 제가 사업자를 부랴부랴 이틀 만에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신협에 가서 사업자를 내고 그다음에 신협에서 취급하는 전문 법무사가 있어요. 법무사를 통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신탁 대출을 받았다, 사업자 대출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빌라를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처음 건 낙찰 받은 다음에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낙찰 들어가기 전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는데 대부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 갖는 지역이 투기 지역이어서 대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할 때는 상가 쪽으로 봤어요. 상가 쪽으로. 상가는 대출이 60%에서 70%까지 된다고 해서 상가 쪽으로 주로 많이 받고 실제 제가 갖고 있는 금액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빌라를 보거나 아니면 대출이 60%에서 70%까지 되는 그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방법에 전화해서 제가 지금 현재 1주택자고 빚이 얼마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까지 말했어요. 저는 안양시 석수동의 재개발 지역인데 여기에 얼마짜리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빌라를 지금 사건 번호 뭐 2020 타경 뭐 111 이 물건이 지금 빌라인데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얼마까지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알려주겠습니다. 하면 그걸 한 3번, 4번 정도 하면은 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진짜 하고 싶다 하면 P2P 대출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P2P 대출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그 1일 계산으로 대출이 되고 월 기준으로 1에서 2%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용이 되면 예, 질문이 와서 투기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은 빌라와 다르게 주택으로 여기지 않아서 대출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빌라와 다르게 주택으로 여기지 않아서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제가 뭐 해보진 않았으나 처음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에요. 처음에 살 때는 그 상가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취득세가 4.6%예요. 빌라나 뭐 다른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은 뭐 1.1%에서 뭐 3% 미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주택은 8%, 뭐 3주택은 12% 이렇게 취득세를 내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4.6%를 내고 취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거는 오피스텔이기 주거용이기 때문에 특별수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1주택이 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나는 현재 2주택이 있는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 받을 때는 한번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대출 상담사한테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냥 모의로 내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에 있는 또는 법원에 가시면 엄청난 대출 명함을 뿌려줍니다.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저도 모의로 몇 번 해봤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그냥 사건 번호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대출에 관련된 거 물어보. 토지 좀 말씀드릴까요? 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도 종류가 여러 군데가 있죠.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기아자동차 이쪽에 있는 여기가 지금 다 농지입니다. 농지. 전이 있고 답이 있고 저는 이제 그 밭이죠, 밭. 농지가 있고 한데 농지는 농지증이라고 농업 취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토지 같은 거 할 때는 그걸 알아보시고 하시고 이제 대출 관련돼서 토지도 대출이 예전엔 안 나왔는데 요즘엔 잘 나와요. 요즘엔 뭐 가치에 따라서 일반 대지다. 이건 농지입니다. 여기를 이제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농지 전용 분담금이라고 해서 수도권 기준으로 최고 16만 5천 원 제곱미터당인가요?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내면 이걸 대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최고 50%에서 80%까지 만약에 거기서 건축행위를 한다 그러면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로 대출. 건축할 때 또 80에서 90%또 대출해주고 만약에 이게 대지에서 건축을 한다 내가 건축 사업자가 된다 하면 그 정도로 대출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농지나 임야는 뭐죠? 임야는 여기 산 있죠. 여기 산 같은 경우에도 개발 지연 지역이 아닌 일반 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공원 용지가 아닌 산 그런 산은 30% 정도 맥시멈 30%또 본인의 신용도와 거래처에 따라서 더 많이 내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 한 30%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 토지로 대출 내보진 않았으나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30%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50%까지 토지도 대출을 해준다. 만약에 토지를 대출이 없이 샀다. 근데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또한 30%에서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서 50%까지 해준다. 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30%는 해주는 것 같아요. 땅이 괜찮으면.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찍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보통 제가 어플 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어플. 이게 디스코라는 어플인데 어,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임야가 있는데 임야를 한번 보시면 딱 클릭을 해보면 이 토지라고 딱 클릭해보면 토지의 용도가 있어요. 이렇게 용도 즉 개발지형 구역. 개발지형 구역이 되어 있으면 이런 데는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땅을 딱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토지를 눌러보면 여기는 임야다. 개발지형 구역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땅은 대출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기아자동차가 위에 있죠, 위에. 네, 기아자동차입니다. 이런데 딱 눌러보면 여기는 토지가 개발지연, 현재는 개발지연 구역이네, 여기도. 근데 여긴 변이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 여기도 개발제한 구역인데 현재 다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여기는 다 묶여 있네요. 시흥을 한번 가볼까요? 시흥 여기 시흥도 지금 그 광명 시흥 산업단지로 인해서 그 개발제한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죠. 목감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목감도 시흥이라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데 특히 이렇게 산 많이 되어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여기가 화성 네, 임야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런 데는 이렇게 대출이 돼요. 한 30% 이렇게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도로가 붙어 있고 개발이 가능한 보존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은 뭐 집 짓는데 뭐 20%뭐 하여튼 건축 기준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 이런 땅들은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개발지역구역은 안 된다.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아자동차 위에 있는 건물은 그 땅들 저는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중에 개발 제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은행에. 그게 가장 확실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네.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전용식 완화한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네요. 네. 하고 있는데 엄마 하고 소리. 대출 관련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평소에 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용어나 뭐 기타 등등 알고 사람들이 도로를 왜 살까요? 도로를 저는 도로 왜 사는지 몰랐는데 이제 흔한 것 같아요. 도로 사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을 때 그거 보고 사는 거잖아요. 보통 도로는. 근데 도로는 사면 세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는. 세금 보통 집을 갖고 있는 재산세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도로는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는 사람들이 왜 도로를 왜 살까 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시세대로 안 가잖아요. 보통 만약에 도로를 보면 감정가가 1억 3천인데 1억 3천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보통 한 뭐 1억 3천의 감정가라고 해도 실제 낙찰되는 거는 뭐 한 3천, 4천 이렇게 그 가격에도 왜 사나 싶은데 그렇게도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나중에 대박을 생각하고 사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혹시 권리 분석 중에 좋아하는 지역 있나요? 제가 한번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제가 한참 성수동을 참 많이 봤었는데 성수동 3,700만 원짜리 뭐가 하나 있네. 토지 매각 제외. 건물을 보시다가 이 토지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아무리 싸도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가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저희는 물건을 살 때는 거의 대부분이 토지의 그 가치로 물건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이상, 네. 다시 말해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 아닌 이상 토지 매각 제외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동주택은 빌라도 마찬가지고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그냥 헐린다고 봐야 되죠.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토지만 매각인 거는 절대 사면 안 된다. 토지 건물이 굉장히 낡았네요. 딱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 선순위 가처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꼬리표가 달린 것들은 거의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많이 실력이 쌓이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게 없네요. 요즘에 하락기라 저도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보지만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지금 뭔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공부 많이 하셨. 또 다른 분들은 또 지금이 기회다. 그냥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뭐 30%, 한 50% 다운해서 사면 집값이 괜찮지 않냐. 그리고 빨리 처분하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약력 있는 임차인은 송파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송파구에 그래도 8평 치고는 2억 2,800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광명 시흥도 2억 2,800, 3억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9,800이네요. 전입신고를 했고 뭐 또 한 명 또 있네요. 대항력이 둘 다 있네요. 2018년 7월 9일 날, 2018년 8월 31일 남도경, 이다경, 호실이 같은 둘 다 대항력이 있는데 이다경은 신청 채권자이며 남도경은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자 동일 세대임. 네. 그러니까 뭐 학생 딱 보면은 학생인가요? 역 앞에 있는 데라서 직장인인가요? 같이 살고 있는데 꼭 이런 거 좀 애매합니다. 나중에 이 남도경이라는 사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안 나가면 이 사람도 명도 대상이고 이 사람도 명도 대상이에요. 두 명 다 명도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이 사람만 내준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도 대상이에요. 명도. 여기에 주거 임차인이 있다 하면은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명도할 때는 이 사람도 명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꼬장을 부린다. 남도경이 뭔가 안 나간다 하면 명도비를 주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다경도 마찬가지. 근데 이다경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한테 그 배당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당 확인서에는 뭐 인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은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보증금 때문에.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보이네요. 이 남도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입이 되어 있고 확정과 배당이 안 되어 있는데 둘 다 대항력이 있죠. 근데 이분도 명도 대상이고 이다경이라는 이분도 명도 대상이에요. 근데 이다경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보증금을 받아가잖아요. 이 보증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에 받아가는데 제 낙찰자의 서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받아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부릴 확률이 있습니다. 뭐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확률상. 그래서 이분도 명도 대상이고 남도경도 명도 대상이다. 이분이 만약에 재수 없이 안 나간다고 포장을 부를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명도비를 생각하시고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입찰하실 때는 이분의 명도비를 고려하시고 그 명도비만큼은 지혜하시고 낙찰 금액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 낙찰가를 선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원하시는 지역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한 2분 남았습니다. 이제 먼저 올려주세요. 관심 있는 지역으로. 광명으로 볼까요? 광명. 소아 이동에 빌라가 3군데가 나왔네요. 딱 이 금액만 보고 3,400 공유지분 같아요. 공유지분. 지분만 하는 거고 이것도 빌라가 5,900X가 없지 지분인 것 같고 요거는 좀 제대로 된 가격인 거 보니까 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데 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네요. 네, 감정가는 3억 4,400이고요. 평수가 16평. 크네요. 괜찮습니다. 3억 4천이면. 2018년도에 전입을 했고 3억 500에 들어와 있고 주거 임차인이 또 있네요. 대항력이 없는데 전입도 없고 부부가 아닐까 또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억 300이고 3억 500이네요. 이거 왜 그러지? 본인이 가족과 거주하고 있다고 함. 임차인 정은아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였다. 임차인 정은아에 의하면 신고를 하였다고 함. 다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주민등록등본에 임차인 기재 없음. 이런 게 좀 복잡한 물건인 것 같아요. 실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근데 전입도 안 돼 있고 확정일자도 배당도 없고 보증금은 3억 300이라고 하고 대항력은 없고 임건재 502호에 살고 있다. 같은 호실인 것 같아요. 전입이 18년도 10월 30일이다. 11월 10일보다 대항력이 있다.